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시장이 하락한 만큼 이슈들을 꼼꼼하게 파헤쳐 봐야겠죠.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진 과장,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가 움직였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슈는 어떤 건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무너진 2600선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6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여파로 인해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 여파 때문이겠죠. 이렇게 새해부터 이틀 연속 시장이 조금 밀리니까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세 분은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부정과 긍정 팻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 한 분, 그리고 긍정 두 분이 나왔습니다. 사실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들어가는 건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또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추세 하락으로 좀 들어가는 걸까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추세 하락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 의견을 드렸고 일단 2600선을 이탈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투심이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점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방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 여기서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를 조금 당분간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제 CES 2024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지수가 다시 2600선 위로 회복될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들을 보면서 지수가 회복될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진 과장님은 반대로 긍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면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시장이 다시 좀 반등할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바로 반등을 좀 한다기보다는 물론 어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21선은 어느 정도 언저리에 지금 닿여져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고용 월간 보고서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CPI 발표도 있는 거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물론 어제 FOMC 의사록에도 나왔다시피 물론 사실 지난달 FOMC에서도 파월은 금리 인상의 인하에 대한 시기를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자체가 이번 3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이 3월에 금리 인하 위주였는데 어제 의사락이 나오게 되면서 65%까지 인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결국에는 고용 지표도 나오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CPI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그동안 사실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기정 사실 하에 12월 말부터 강하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시험 물량이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선물 쪽에 1.5조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대략 4천원에서 5천 정도 나왔다가 막판에 3천원까지 좀 돌리는 모양새가 좀 나왔다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지금 정권에서도 어제 금투세 폐지나 아니면은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을 계속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실적이 과연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빠르게 올라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이번 삼성전자나 이런 SK 하이닉스와 같은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미 디램이나 반도체 수출액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고 축소나 이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이번 1월 달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와 같이 지난달 월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은 사실 부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4분기는 3분기보다 훨씬 나은 실적 발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 자체는 색깔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주 장세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로봇이나 AI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드라이브가 걸렸다면
여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아마 로봇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 여부가 중수용주를 좀 크게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대형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실적이 크게 많이 작년이 좀 침체기 시기에서 많이 개선됐다는 측면이 4분기에 드러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차나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부분들은 오히려 이런 조정 시에 어느 정도 강한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월 안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시기가 외국인이 과연 계속 꾸준하게 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외국인은 막판에 매수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물 쪽에서 단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고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현물로 좀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장에 대한 뷰를 들어봤고요. 또 오늘 시장의 하락을 야기했던 게 이제 FOMC 의사록이잖아요. 거의 모든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보도록 하면은 올해 말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다만 구체적인 인하 시점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사록을 좀 보고 나서 이지은 대표님은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좀 혹시 달라지셨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엄청 크게 달라졌다라고 할 수는 음. 없을 것 같지만 역시나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기대감에 좀 더 크게 많이 움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기대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꼈고 또 미국 쪽이나 이런 정책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바뀌는 게 시장 분위기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에 수급은 너무나 이제 왔다 갔다가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좀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저는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앞서가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오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여기서 뭐 호재성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라진다던가 이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아예 종지부를 찍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은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앞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원래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예상했던 게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록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기가 과연 언제냐, 전반기에 될 것이냐, 하반기에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기 둔화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연준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의사록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경기에 대해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다 한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인데 이 금리 인하 시기가 과연 3월이냐 아니면 그 이후냐 이게 지금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좀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불확실해지면서 오늘은 주도주가 주춤하고 그 틈을 타서 테마주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 팻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금리 인하 수혜주를 오히려 좀 공략해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금리 인하 관련 공약 최근에 적어도 2달간은 계속 꾸준하게 뭐 제약바이오나 특히 로봇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거는 지금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투자 조달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조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근에 뭐 빅파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M&A 관련 이슈가 계속 꾸준히 나왔던 부분이 있고 특히 임상 이상이나 특히 삼상 같은 경우는 적어도 몇 천억, 몇 조가 드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 이전을 안 하고도 계속 꾸준히 임상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 인하라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오늘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던 이슈는 어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안 나왔다. 뭐 이런 이슈로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뭐 3월에 하든 6월에 하든 4월에 하든 사실 크게 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주식 관점에서는 봤을 때 어느 정도 나는 이게 제약바이오를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3월에 사든 4월에 사든 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할적인 매수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부분이 좀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를 추천하는 종목 중에 몇 개가 이제 뭐 HK 이노엔이나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오늘도 뭐 같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올해가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들이 조금 눈여겨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이 회사도 지금 2분기에 실적 흑자 전환 대한 이슈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왜 안 좋았냐? 금리 인상 시기가 보니까 이런 제조업체들이나 중국 쪽에서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오더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사라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오히려 그때 두산 로보틱스 빠르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빨리 개선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다른 로봇주들이 오히려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숨어 있는 이런 섹터들을 좀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가 오늘 널뛰었습니다. 뭐 국제유가가 또 급등하고 있죠. 지금 흥하해운과 흥구석유 두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HMM, 대한해운, 극동유화, 대성산업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또 급등하는 건지 세 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유가 관련주 더 갈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 그리고 부정 한 분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의견이 좀 엇갈렸네요. 이지은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유가 관련주가 좀 더 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이쪽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완전히 배제하고 종목들을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이란 폭격 소식이 또 있어서 지금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자체가 심각해서 앞으로 정말 확전이 되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 탄력이 나올 거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시기보다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나 생각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성 종목에 좀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 종목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비중을 많이 실거나 이럴 만한 종목군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또 빠져서 우리 증시가 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비중을 적게 담아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도 단기 관점으로 그러면 긍정을 주신 걸까요? 네, 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뉴스와 이슈 이런 테마성의 재료에 따라서 좀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국제 유가랑 천연가스라던가 계속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단기성으로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쭉 빠지는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엔 오늘 상승 나왔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은 다 외부 이슈와 뉴스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은 지금 국제 유가라던가 지금 가스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오늘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지금 고용지표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이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슈와 수급들이 이쪽으로 쏠려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만약에 진입을 하시더라도 좀 비중을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소량의 비중으로 하시던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는 긍정이지만 단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물류비가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해운주도 또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흥하해운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해운주가 좀 최근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앞서서는 부정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해운주도 좀 반짝 상승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항상 해운주는 코로나 때 이후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상승했던 흐름이 사실 그렇게 좀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예전에 뭐 수혜주나 뭐 이슈 있을 때도 이제 길게 봤을 때는 2주 아니면은 한 3주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것 같고, 여기는 이런 모멘텀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슈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홍해 쪽에 관련 운임 지수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결국 돌아왔을 때 전반적으로 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사우디 감산 이슈가 계속 이제 더 이슈가 계속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 쪽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좀 더 강하게 나오거나, 사실 중국 경기 부양책도 더 이상은 여기서는 좀 강하게 나올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좀 더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한 73달러 선에서 지금 유가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 단기적인 좀 더 단기적인 흐름으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까지 세 분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 들여다봤고요. 이제 시간 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권재훈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5가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유니온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히토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그리고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 무기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일부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구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강했었던 제주반도체까지도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태양건설 이슈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죠. 어제 채권단 설명회를 열었었는데 채권단은 태양건설로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매각에 대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TY홀딩스는 상승세인데 SBS와 태양건설을 하락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반된 주가 흐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부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서남이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태형건설 이슈부터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복형 금감원장도 오너일가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말까지 자구안을 내놓으라고 시안을 줬는데 이 그룹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실 과거를 우리가 좀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 때도 그랬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각에 대한 건인데 사실 이게 워크아웃이라는 게 사실 이게 기업 자체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회생이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감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남의 뼈를 깎아서 자기네들 실속만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국에는 채권단이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워크아웃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SBS 같은 경우는 사실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계속 오늘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태양건설이라든가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하락이 나왔다가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지금 특별하게 진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이슈는 정말 주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본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어렵다. 왜냐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앞으로 이 태형건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PF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을 안고서 좀 무리하게 들어가시거나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있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럴 때 단타를 해야지 언제 하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좀 단기 수급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매매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잘 해결될 것이다.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그 태형건설과 관련되어서 상장되어 있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TY홀딩스와 SBS 그리고 이렇게 태형건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어쨌든 SBS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매각이 될 것이다. 매각이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태형건설에서 SBS를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SBS가 지금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SBS를 매각 안 한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은 지금 상승했던 분들을 모두 반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어쨌든 막 너무 살 게 없다, 매매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유의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SBS와 TY홀딩스의 주가 흐름이 상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건설사 부실이 태형건설뿐만 아닐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이지은 대표님, 뭐 PF 네. 부실 주의해야 할 건설사들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롯데건설이랑 좀 신세계건설을 꼽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발 채무라든지 미분양 리스크로 인해서 유동성이 빠르게 좀 축소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고 일단 보시면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실제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차트도 지금 롯데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지분 한 44%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2022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때도 유증을 통해서 롯데케미칼이 이제 좀 막아보고 좀 더 완만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또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좀 확실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신세계건설도 그렇고 두 회사 모두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건설사 업황이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또 건설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교적 다른 종목들보다 건설주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종목 한번 접근해 볼까? 이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업황에 따라서 또 건설에 대한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 이런 종목들 위주로 담아볼까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세계건설이라든지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서 유의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언제 또 태형건설처럼 이런 소식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건설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서남, 신성 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이렇게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차익 실현인 건지, 일일 천하로 끝나는 건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초전도체는 2차 상승 랠리 초기 단계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거는 지금 이제 중국 쪽 관련 이제 AK99가 이제 복제에 성공했다 얘기를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지금은 이제 중국은 빠르게 지금 초전도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가 결국엔 특허입니다. 지금 이제 LS 벤처캐피탈이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지분을 50% 이상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전도체 중에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CCS 같은 경우가 최근에 권용환 교수가 사회 이사로 일단은 여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좀 이제 이등주로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지금 이걸 퀀텀 에너지 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2번의 지금 특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게 빨리 이게 등록 이제 신청하는 거와 이제 등록의 차이인데 결국 등록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등록이 2건이 아니라 신청이 출원이 2건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먼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석배 교수랑 이제 김현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 7월 20일 날 이제 아카이브에 논문을 게시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다시 한번 빠졌었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중국이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여기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오냐에 따라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의 마지막은 결국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리고 공개를 하는 그날이 마지막 이제 고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신선 데이터테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평선이 맞물리는 시점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 랠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은 오늘 이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따라가기보다는 이미 나중에 조정시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분할 비중 자체는 조금은 이제 크게는 하지 말고 조금씩 정도는 좀 들어가도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가지 짚어봤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종목 고민 해결하러 얼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